선택지가 많으면 경로 이탈 가능성도 극대화된다. 코미디 영화 예스맨에서 짐 캐리가 연기한 칼 앨런은 우연한 기회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앨런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노를 일관하며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의 굴레에 갇혀있던 어느 날 테런스 번들리를 만난다. 결과부터 말하면 자기 개발의 대가 번들리의 개입으로 앨런의 인생이 달라진다. 앨런은 번들리의 도움으로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는 삶의 철학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앨런도 이내 알게 되듯 이러한 맹목적인 예스맨의 태도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앨런은 가상의 인물이니 그렇다 치자. 문제는 현실에서 앨런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현실 속의 예스맨들은 오직 가능성만 본다는 말이다. 그러고는 모든 가능성에 흥분해서 법석을 떨지만 결국 어떤 가능성도 실현하지 못한다. 하나에 집중하라. 당신의 수입이 폭발할 때까지. 더 많이 성공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온다. 기회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기업가들은 예스맨의 성향을 보인다.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쫓아 여기저기 탐험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집념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법이다. 연애를 예로 들어보자. 모든 기회에 예스를 말하는 것은 여러 명과 썸을 타며 어장을 관리하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하나의 기회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기회에 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과 헌신을 전제로 한다. 결혼할 때는 오직 배우자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모든 이성을 거부하겠노라고 서약한다. 이는 영원한 약속이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독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충만한 경험을 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나도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아주 오랫도록 나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에 몸서리를 쳤다. 이런 말에 예스라고 답하는 것은 정말이지 무섭고도 무거운 약속이다. 대부분의 것에 노라고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삶에 여지가 생겨서 오 이게 완전 좋아라고 외치게 만드는 드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몰두할 수 있다. 데릭 시버스, 미국 최대 음원 사이트 cdbaby.com 창업자. 첫째, 가능성이 있는 기회에 노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헌신하는 일에 대박을 치는 것. 둘째, 작은 기회에 예스라고 말하는 대신 맘루 홈런을 때리지 못하는 것. 이 둘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밝게 비추는 손전등과 좁게 초점을 맞추는 레이저.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라. 앞서 소개했던 로리 그라이너의 발언을 떠올려보자. 누군가를 위해 일주일간 40시간 일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해 매주 80시간 일하는 사람이 기업가라는 주장 말이다. 그저 재미있는 말이라고 치부하지 마라. 애석할 정도로 진실이다. 성공하려면 날마다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일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욱 이처럼 일에 미치는 것이 하나의 명예훈장처럼 되었다. 짧고 굵게 열심히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야 한다. 열심히는 누구나 말로 할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니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단계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라. 우리는 종종 할 일 목록부터 클리어 시키고픈 유혹을 느낀다. 그래야 일과가 끝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서도 일에서도 우리가 매주 얼마나 많은 걸 완주했는가가 승리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매일 당신의 황금 시간대가 달라지는 것이다. 더는 이 활동에서 저 활동으로 열심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완수하는 시간을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시간을 그 일에만 최우선으로 할애하자. 장기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커질수록 집중력은 강해진다. 2단계 언제 집중할지 선택하라. 집중력이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근육과 같다면 의지력도 마찬가지다. 의지력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샘솟지 않는다. 의지력의 양은 한계가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타임 블로킹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일과를 계획하는 시간관리 전략을 가리키는 시테크 방법이다. 하루 중 아무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라. 아침 첫 일과로 선택하는 종달새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 늦은 밤 시간대가 맞는 사람도 있을 터다. 이들 올빼미족이 딱 내 스타일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간다. 종달새든 올빼미든 상관없다. 일과에 별도의 집중 시간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3단계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라. 인간의 두뇌는 둘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효과 능률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방해로 주의력이 잠깐이라도 분산된다면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집중력이 올라오기까지 대략 10에서 20분이 걸린다. 다른 과제에 주의를 기울일 때도 마찬가지다. 문자 메시지 하나, 이메일 하나, 동료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소셜미디어에 잠깐 한눈을 팔게 됨으로써 좋기 15분이 낭비된다는 뜻이다. 휴대전화에 알림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진부한 조언이다. 휴대전화를 같은 공간에 두지 말고 예를 들어 차에 두든지 가지러 가기 귀찮을 정도의 먼 곳에 두어봐라. 집중의 시간에는 내 외부적 방해물을 모두 차단하라.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두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마라. 그럼 완벽히 집중하는 습관이 될 것이다. 가령 카페에서 집중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벽이나 풍경을 바라보고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쓰고 백색 소음이나 음악을 듣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집중하는 습관은 한 번의 실천으로 부족하다. 주기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몸에 배어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몰입과 집중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겁먹을 필요 없다. 하루 종일 그러라는 게 아니다. 오직 집중의 시간에만 그러면 된다. 물론 이 모든 아이디어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도 극단적인 행동 수칙이다. 하나만 기억하자. 이러한 집중의 시간에 엄격할수록 더 많은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서너 시간 일하고 그 뒤는 자유시간이라고 상상해보라. 지금이든 가까운 미래든 패시브 플러너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패시브 프로너가 되는 3단계. 최대한 빠르게 먼저 성공한 사람의 길에 올라탈 것. 모방 모델, 숙달 모델. 100시간이 1만 시간이 되는 기적. 전문성 모방하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완벽히 숙달해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약 1만 시간이 걸린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은가? 공중에서 3바퀴반을 도는 피겨스케이팅 기술 트리플 악셀을 정복하고 싶은가? 100시간으로 1만 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모든 꿈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방법은 모방 접근 방법이다. 모방 접근법. 우리가 스스로 직접 특정 분야를 완벽히 익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시험하고 개선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재창조하고 연습하는데 수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다. 잘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1만 시간을 10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문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가 된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조언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 모방 기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2호 자동소득원으로 디지털 강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을 때 경험이 아주 적절한 사례다. 나는 디지털 강좌가 생전 처음이었다. 그래서 웨비나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정통한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찾아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강좌는 왜 그리 많고 자칭 구루라는 사람들도 왜 그리 많은지 다행히 이름 하나가 내 눈을 확 사로잡았다. 널리 존경받는 온라인 강사 마이크 딜러드였다. 딜러드 본인도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그 학생들도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수업료가 2,000달러인 딜러드 교육강좌에 주저없이 등록했고 수험생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 모범생이 되었다. 나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다. 전문가 한 사람을 선택해 그의 강좌만 파고들었고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히 실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내가 딜러드에서 배우고 모방한 것들은 지금까지 내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으로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용한 수단은 아주 많다. 책, 강좌, 행사, 코칭, 1대1 과외, 온라인, 집단지성을 가리키는 마스터마인드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은 싹 잊어라. 분명 성공의 지름길은 있다. 그리고 이 지름길은 전문성을 모방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까 말한 마스터마인드란 두 사람 이상이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식과 노력을 조직화할 때 형성되는 제3의 지성을 말한다. 소비자는 가난해진다. 생산자는 돈을 번다. 부의 첫걸음,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거래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다. 돈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갈 때 가치가 교환된다. 돈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하는 액수와 동등한 가치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와 교환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교환 방정식에서 오직 한 변에서만 활동한다. 바로 소비자다. 이들은 언제나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무언가를 갖기 위해 돈을 주는 쪽이다. 이러한 사람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는다. 그저 소비할 생각만 한다. 나는 우리 모두 생산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고? 이유야 뻔하지 않는가? 생산자는 돈을 받기 때문이다. 소비자, 영화를 보는 사람, 생산자, 영화 제작사. 우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버는 생산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비자. 공유 차량 세상의 최고 강자는 우버이고 리프트가 그 뒤를 잇는다. 그렇다면 세계 6위의 차량 호출 앱은 누가 소유할까? 이 앱의 주인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업계 공룡에 비하면 이 앱의 주인은 영세한 생산자다. 그럼에도 자신의 앱을 이용하는 99%의 고객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생산자라도 소득에서는 소비자를 압도한다는 뜻이다. 모든 부자는 생산자 역할이 첫 번째고 소비자 역할은 그 다음이다. 생산자는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생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의 삶은 청산하고 임대인이 되어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제품을 팔아라.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다음 책을 직접 써라. 프리랜서가 되지 말고 프리랜서 웹사이트를 소유하라.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39,000달러인 반면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 업워크의 가치는 15억 달러에 이른다. 이외에도 우리가 스스로 생산자가 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많다. 이러한 경로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패시브 플러너의 자산 관계부터 알아보자. 자산이 열일하게 하라. 자산이 스스로 일하도록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라. 지금부터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곳간을 불려주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자동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다. 부자는 자산을 획득한다.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획득하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다이아몬드 반지와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소유물은 물론이고 집까지도 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진짜 돈,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 반면에 사업체, 배당주, 투자부동산 등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머니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자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정해 있다. 이미 자산을 자동소득원으로 사용해서 신속하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라. 패시브 플러너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소유자, 창조자, 통제자. 그 세 가지다. 지금부터 이들 유형의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처럼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알아야 자신이 어떤 유형의 패시브 플러너가 되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유자형 패시브 플러너. 소유자형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자산을 매입해도 좋고 돈을 빌려서 살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첫날부터 현금 흐름을 생성시키는 자산을 구입한다며 우리는 명실상부 소유자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두 세대가 거주하는 듀플렉스 구조였는데 두 공간 중 하나를 내가 사용했다. 주인인 내가 직접 거주하므로 나는 계약금 한 푼 내지 않고 듀플렉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옆집은 침실이 3개였고 나는 침실 각각을 인근 대학 학생들에게 세를 주었다. 총 월세는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과 모든 공과금을 지불하고도 약간의 돈이 남아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다. 듀플렉스는 내 자산이다.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이 듀플렉스의 주인이었으니 당연히 소유권 관리 증서에도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비록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갚기 위한 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부동산 쇼핑에 나섰다. 마침내는 여러 임대부동산을 사모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다. 결국 나는 임대부동산 덕분에 생계형 직장인에서 벗어나 자발적 실업자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소유자용 패시브 프러너로 만들어주는 자산은 다양하다. 아파트 모기지엄은 당연하고 플리파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디지털 부동산과 웹사이트도 소유형 자산에 속한다. 무인으로 작동하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면 무엇이든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소유자에는 유명인도 많다. 워렌 버핏, 매직 존슨, 월튼 일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소유자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최고의 장점은 수익성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 임대자산을 매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기까지 2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이 우리 소유가 되고 적절한 임차인을 확보한 순간부터는 소유자로서 달콤한 열매를 즐기면 된다. 현금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반면 소유자로서 감수해야 할 단점은 명백하다. 자산을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구매 비용은 2가지다. 하나는 자비, 하나는 남의 돈. 공동 구매 방법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투자할 돈도 없고 대출을 받을 신용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라면 소유자가 되기에는 확실히 불리할 조건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빚은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2008년 부동산 대폭락 사태를 겪으며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것을 배웠다.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부자 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패시브 플러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동소득원으로 소유형 자산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것은 개인 취향이니 상관없다. 하지만 궁극적인 종착지는 소유자여야 한다고 믿는다. 요컨대 모두가 재테크 여정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많이 읽었다. 다음 장 창조자형 패시브 플러너.